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북쪽적으로 전달이 됐고 또 곳곳으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은닉돼서 배달 사고가 나며 갖가지 비자금들이 형성된 까닭에 그 일을 해왔던 저희 후배 공작관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 불갑을 이렇게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저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무슨 유튜버들처럼 어느 특정 종교재단에 연계가 되어 있다거나 그쪽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나라에 바르게 알려져야 될 진실, 팩트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국민께서 분명하고 뚜렷한 변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님이나 아니면 이동복 전 교수님 이런 걸출한 선배들께서 말씀하신 원고 내용들을 제가 언론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선생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당연히 광복회 회장이니까 공인이죠. 공인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서 비평을 했더니 지금 현재 저를 그 밑에 식솔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황모 씨가 저를 지금 이종찬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경찰에 내었어요. 제가 정중하게 잘 모시려고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역사에 엄단한 벌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처럼 국가의 역사도 모르고 날뛰는 망둥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4월 10일에 치러졌던 총선 결과를 보셨지만 저는 이미 총선 결과를 예지를 하고 삼류 쓰레기 정치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오류 국민이라는 그 방송을 4월 10일 오후에 찍어서 이미 송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한 15만 명 이상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께서는 그 분통을 삼키지 못하시고 비탄에 잠겨서 가진 자료와 유튜브와 또 글과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지금 한탄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부터 해서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민주의 지향자인 한동훈에게 속았다. 또 윤석열은 문석열이다. 우파인 줄 알았더니 좌파였다. 이런 정말 갖가지 피 끓는 분노가 섞인 글들이 속속들이 답질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수준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정확한 실체를 모르면서 일종의 팬덤 현상이라 그러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몰려가서 마치 레밍이라고 하는 쥐떼들처럼 휩쓸려 다니는 그런 짓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정규필 전 정보사 예비역 대령의 이야기를 오늘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잘 한번 우리 반성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모두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즉, 총선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현재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묘한 국제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끝났는데 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리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 그 현재의 행정부, 그리고 현재 여당의 지도부,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우파, 절대로 보수란 말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선 자유민주우파 세력들이 아니에요. 즉 유사우파, 가짜우파, 우리는 또 그걸 의심할 의자를 써서 의사우파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닥터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제5열, the fifth element라 그러나요? 좌우지간 제5열이란 얘기가 낯설게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아주 친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 여당, 그리고 그 여당의 당 지도부, 이들이 제5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어디서 한다고요?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혈맹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끔 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제5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적들에 협조하는 사람들. 즉 달리 말하면 내부에 들어와 있는 에스피오나지, 내부에 들어와서 압력하고 있는 두더지, 스파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국민들이 의혹과 의심과 비통하고 있는 총선 결과를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하는 점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들께서는 현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자유우파라고 착각을 해온 것이죠. 크나큰 착각을 해온 겁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정말 수식어도 붙이기 싫은 이재명과 선거를 했던 대척점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의당 이 사람도 자유우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워낙에 많은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유우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북한 인권 문제를 문재인 때보다 보다 더 넓게 자유롭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나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처럼 입장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자, 이것은 포장만 바뀌었을 뿐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현실적 대책 대안은 전무한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북한 인권은 누가 한다?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런 소위 국가 행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를 현학적으로 밖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한국이 자유를 많이 외치고 있어. 민주주의를 입만 열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미국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주요한 일각에서 제5열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행동들이 벌어졌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을 갖게 되었죠. 자,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외쳐왔고 일해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극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들을 내쳐버리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막 비례대표로 앉히고, 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자유우파 사람들을 안 앉힙니다. 자, 대표적인 게 민경우 씨가 떨려나가고, 도태우 변호사가 떨려나가고, 또 장해찬이도 무슨 과거 문제가 있었다 어쨌다 하면서 또 떨려나갔었죠. 자, 이렇게 겨우 절반 정도를 50점 몇 %를 받은 민주당이, 그 좌파 세력들이 선거 좌석수는 192석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뭐 40 몇 %를 받았던 국힘당은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런데 108석을 가져갔어요.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당이 자유우파 정당입니까? 반중 친미 정당 맞습니까? 맞아요?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쓰기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포장하기 위해서 진보라는 말 쓴다 그랬죠? 자, 공산주의 대신에 뭐라 그래요? 인민민주주의. 또 그것을 대신해서 민중민주주의. 또 그것을 또 포장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그러면 이 셋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요, 전부 다 공산주의인데 그것을 포장한 말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저들이 만들어놓은 이중 분열 구도가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부지불식간에 머릿속에 나 같은 사람은 자유우파인데 그게 아니라 난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컨서버티브 좋아하고 있네. 자, 보수라는 말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뭘 지킨다는 얘기예요? 뭐를? 응? 자, 진보는 나아갈 진짜의 걸음 보자예요. 자, 뚜벅뚜벅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프로그레시브 뭐 이런 말 쓰죠. 자, 그러면 진보라고 하면은 뭔가 신선하고 진취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보수라고 얘기하면 뭔가 꼴통들이고 옛 헛껍데기, 오래되고 낡고 진보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쓰잘데없는 그런 대화 불가능한 뭐 그런 집단들처럼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자유파, 자유민주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지금 난리죠. 자, 그러면 윤석열,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 다음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이 사람들 상대로 고발을 해야죠. 근데 고발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이렇게 부정했다는 얘기만 나옵니까? 그러면 이번에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면요, 그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이상민, 노태학 이 세 사람 상대로 고발해야 됩니다. 만약 고발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만 변죽만 울리면 안 됩니다. 꼭 고발을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도 그 말에 신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생각이 아주 수준 이하인 사람이 절반은 되는구나, 내지는 좀 그 이상은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에 부정과 부패가 상존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빼박 물증, 증거들을 확보하고 나고 또 그 지역 선거에서 패배한 이 후보자가 그것이 부정이었다고 주장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즉 당락이 결정이 돼서 패배한 후보자가 이번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물증들, 증거물들을 제시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뭐 일개 유튜버들이 떠든다, 무슨 교수들이 떠든다 해서 이것이 지금 결과가 다 바꿔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 불결함, 또 정직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성향이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을 못 참는지 몰라도 대한 국민들의 성향이 좌경화되었다, 또 좌익들에 의한 전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조국과 그 당을 이루고 있는 무슨 박은정이, 신장식이, 또 뭐 국립외교원장을 했다는 그 김준현인가, 그 와이프하고 애들이 전부 다 미국 국적이라고 하는 그자, 뭐 또 황운하, 정말 어디다 내놔도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운 수준의 아이들이 범죄자들 아니야, 범법자들. 이런 애들이 지금 같이 조국과 같은 범죄자랑 같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표를 줘. 그러면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 10일 날 뭐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줬지만 3류 쓰레기 정치인데 국민은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해필이면 4월 10일 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프라임 미니스터죠. 일본 총리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단히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고 연거푸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전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이죠.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그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조 바이든이 만났어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 간의 협조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게는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미국이 3국이 포함하고 있는 이 삼각 동맹 체계 안에 일본으로 하여금 동행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제5열 정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듯이 일본에게 오커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대중국 침공 그 노선에 함께 합류할 것을 지금 미국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얘기는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자, 지금 미국은 향후 중국을 제거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그 은밀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을 텐데, 자, 한국보다는 일본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 세력인 중국을 제거하자고 하는 그 가능성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뿐만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지금 규정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 오커스, 호주와 영국, 미국이 합동으로 있는 국제 신안보 체제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막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제거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반면 한국에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는 적지 않은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관측되고 워싱턴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간첩 남쪽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에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대통령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넘긴 USB, 그 USB 안에는 무시무시한 국가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USB를 넘겨주셨던 남쪽 대통령과 함께 사셨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국가정보원에 비밀 공작비로 쓰라고 준 특별 활동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 활동비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돈들이 지출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밀 공작 활동비로 쓰여져야 할 이 특별 활동비를 그 USB를 전달해 주셨던 그 남쪽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한 여인이 그 돈을 유용하고 남용해서 옷 사고, 신발 사고, 가방 사고, 폐물 사고 온갖 사치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의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난 2022년 2월 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3국을 방문을 했어요. 아니 며칠 남으면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에 왜 굳이 중동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문재인 씨는 이집트를 방문해서 우리 경제개발자금이라고 하는 EDCF 혹은 EDPF 자금을 활용해서 당시 수출입 은행장이었던 봉준규를 대동하고 이집트 측에게 한국 돈 대략 2조 원, 2 빌리언 달러, 한 2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런 돈을 일방적으로 이집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차관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등을 이집트 측으로부터 구매하게 합니다. 자, 저라도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 무기 사가라는데 그 무기 왜 못 삽니까? 자, 그런데 그 2 빌리언, 20억 달러 안에는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6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6억 달러가 무슨 돈이냐? 자, 그 6억 달러란 돈은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이집트 통신사가 북한에 가서 통신망을 열어주고 기지국도 설치해주고 그나마 북한 지역에서 이런 무선 전화기를 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업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로 한 6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는 하수인, 바풀떼기 문재인으로 하여금 대납을 하도록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빌려줬던 돈 2조, 대략 한 20억 불 가운데 6억 달러에 해당한 8천억 원이 되겠죠. 한국 돈으로. 그 돈이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마땅히 북한이 지불해야 될 돈이죠.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오라스콤사에 돈을 보낸다 했을 때 서울에서 바로 카이로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가, 미국의 US 달러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쓰여지는 화폐이다 보니까 반드시 화폐의 흐름은요, 이집트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더라도 뉴욕에 있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제 외환 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통과해야만 이집트 카이로로 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돈이 출발해서 이집트 오라스콤 계좌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문재인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돈을 현금 지원을 한 걸 미국이 이미 보고 있었어요. 즉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저런 범죄자 집단들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대북제재법안이 유엔에서도 통과가 돼 있죠. 명실상부한 유엔에서의 결의를 위반한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현금을 지원한 겁니다. 현금을. 그러니까 그런 적국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요, 페널티로 얻어맞는 벌이 뭐냐?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수출과 수입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예쁜 자녀들의 생활비나 학비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철저히 고립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혐오하고 특히나 우리의 맹방인 미국이 혐오하고 있는 그런 현금 지원을 문재인 정권이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해요. 수사를 착수조차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2018년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북쪽을 방문했을 당시에 우리 방송국들 있죠. KBS, MBC, SBS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지금 그 행사를 취재한다고 방송 중계 차량도 가져갔죠. 또 전문 방송 장비도 가져갔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맨몸으로 오고 모든 차량과 장비를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방송 출력 방식이 PAL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NTSC 방식입니다. 자유민주적인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할 목적으로 가져갔던 방송중계 차량이나 고가의 방송 장비들은요, 북쪽의 PAL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호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송중계 차량이나 이런 고가의 방송 장비가 뭐로 전용이 됐을까요? 다름 아닌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쪽을 공격할 때, 또 자유민주국가 진영을 공격할 때 쓰여지는 미사일 공격, 이때 이동형 관제탑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미사일 통제 규정인 MTCR이나 바센나르 협정을 철저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나라의 방송사인 MBC나 KBS가 이런 엄청난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런 상황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혈맹이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이 미국 국무부 직원이다, 미국 국방부 직원이다, 내지는 CIA나 FBI 직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한국 행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쪽에 직원이라면 이것은 동맹이라는 자리에, 종맹이라는 위치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죠.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볼 때는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 저지른 각종 간첩 행위,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신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일이 있죠. 이번에 4월 10일입니다. 기점이. 4월 10일 날 일본의 수상 기시다 후미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공고한 관계를 맺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호주, 영국, 미국이 삼각협력 체계로 되어 있는 공동방위선에 일본이 지금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리더러 오라고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로 미국에서 우리가 그 어커스에 들어가기를 바랄까요? 지금 4월 10일 날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가짐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태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서서히 가슴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보다 이성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헌법을 거치고 보통 국가로 이제 변모하겠죠. 정상화된 국가로 이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즉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은 일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날로 우길승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우길승천하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그야말로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그런 소스라침, 냉랭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향후 일본은 미국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더욱 친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미하는 동안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까지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자, 서태평양에, 즉 인도진화, 즉 동진화해 남진화해 해상에서 더 이상 중국 해군이 까불지 못하게 나오는 길목을 철저히 봉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 그런 국민들이 있어요. 쪽발이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겸허하게 되돌아보십시오. 1941년도에 일본은 그해 12월 달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급습을 합니다. 급습하는 도구가 뭐죠? 바로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입니다. 자, 1941년 이전에 이미 철선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야포, 전차, 장갑차 등등을 만들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설치하려고 했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 대한민국 사정 어떻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소에다가 쟁기 걸어서 밥 깔고 낫으로 별을 베며 호미로 김 매던 바로 그런 몹시도 빈곤하고 불쌍할 만큼 가난했던 조선 땅 한반도였습니다. 그 시절에 일본은 항공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당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제국이었던 미국을 공격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나간 70여 년 동안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친절한 태도로 신뢰를 회복해 오고 마침내 2024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이 옆으로 비껴나가는 사이에 미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재설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의 뒤통수를 쳤던 일본 제국주의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총선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좌경화된 이런 결과가 결국에 국가의 운명을 서서히 돌려놓고 있다라는 매우 불길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고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 필리핀조차도 다시금 우리 땅에 와서 해군기지, 공군기지 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미국의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병대도 진출을 하게 되고 중국을 겨냥한 모종의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에 있었던 4월 10일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가 망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제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총선에서 졌다고 하는데 누가 졌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졌다고 지금 분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영삼 씨라고 아시죠? 정치 불황화 건달 생활을 죽는 날까지 했던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민자당 시절에 3당 합당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바톤을 이어받게 됐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당, 이전에 미래통합당, 한국당, 이런 당이에요. 자, 그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 여의도 건달들이죠. 또 과거 60, 70년대는 깡패들 동원해서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호남 조직폭력배들은 김대중을 지원하고 영남 조직폭력배들은 김영삼을 지원하는 이런 무도한 세월이 있었죠.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였는데, 자, 그자들이 마치 무슨 민주투사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민들을 속여간 거예요. 거기 국민들도 속았죠. 자,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싸워온 국보 창고는 김영삼이가 대통령 하면서부터 털어먹기 시작했고 마침내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김영삼의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김현철의 지나친 국정 간섭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자, 본인의 자식이 감옥 갈 게 두려웠던 김영삼은 이인재를 강제로 출마시켜서 자당의 후보였던 이회창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게끔 하죠. 덕분에 본인의 아들 김현철은 영원히 콩밥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도망쳐 나오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망국의 지름길로 추락하게 됩니다. 무슨 국민교육 헌장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야전 군인들의 간성이었던 우수하고 출중한 군인들을 하나해라는 이유로 그들의 모가지를 다 쳐서 대한민국 군대 조직을 형해화시켜버립니다. 전투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PX 방위병 수준으로 군 조직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먹은 군인들을 그때부터 잘 집안에 키우는 똥개마냥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군 조직을 노비화, 사병화 시켜왔던 것이죠. 자, 현재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누가 박정희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전두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세 분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나라의 빨간색 물을 다 빼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선거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또 급격하게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동향,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고작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 부부를 동부인해서 루마니아 간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삘삘하고 있는 국가안보실. 과연 이런 애들한테 이 나라의 외교 안보를 맡겨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렇게 가면은 필멸하는데, 저렇게 하면 필망하는데,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꼴을 지켜봐야 될지 참 염려가 되는데, 결국에 염려 끝에 나오는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의왕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으러 국립호텔 가는 길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내어주시는 돈으로 그 혈세로 밥을 얻어먹는 주제라면은 국민들을 받들어 모실 줄 알아야 되겠죠.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안전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못하면요,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필망하는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가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가기 전에 모두 하죠. 학문 검사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러한 멍해를 한번 씌워드린 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눈에 눈물이 나게 했잖아요. 처절한 눈물이 나게 했잖아요. 이제는 본인들의 눈에선 핏물이 날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군요. 자연의 섭리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그냥 두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앞날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변별 그리고 옳은 평가를 하게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들의 귀한 시간을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